우크라이나 전장에서만 약 1만 대의 전차 손실을 기록한 러시아군은 새로운 능동보호 장갑의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지난 2월 17일 러시아 방산업체 콜롬나 기계공학은 T-90, T-70이 전용의 새로운 능동보호 시스템을 개발, 이를 발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포탑 상단에 장착된 레이더 세트와 함께 구성되어 전차 내부의 지휘관이 APS를 켜거나 끌 수 있으며 운용 인원이 필요치 않은 완전 자동화된 APS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KBM사는 심지어 자신들의 APS를 K2와 같은 서방형 전체도 장착할 수가 있으며 이를 위한 개발 모델 수출도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구소련 시절에 러시아는 1977년 세계 최초로 T-55 전차에 드로즈드 능동방어 체계를 도입한 APS의 기술 원조국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K2는 이미 더 뛰어난 APS를 갖추고 있으며 개량형 모델도 개발 중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현대전차전의 주인공 능동방어장치 APS, 그리고 러시아에서 받은 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APS를 직접 개발, 개량한 한국형 KAPS의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2월 17일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국제방산 컨퍼런스 IDX에 참여한 KBM은 새로운 개념의 APS를 공개했습니다. 아레나 시스템으로 유명한 KBM은 러시아의 최대 국영방산 기업 중 하나인 로스텍의 자회사로 그동안 T-90M에 통합될 APS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번에 공개된 APS는 운영 인원이 필요 없는 완전히 자동화된 개념 외에도 이펙터 모듈 2개를 장착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시연회에 등장한 KBM의 APS 시스템은 좌우측에 각각 6개씩 총 12개의 효과기용 모듈을 장착했는데요. 보호장치가 발사되면 작은 불꽃 모터가 뿜은 탄약이 적의 위협으로부터 전차를 보호합니다. 능동방어체계 개념을 처음 도입한 러시아는 초기형 APS를 탑재하는 것만으로도 전차의 생존성을 무려 3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KBM사의 새로운 시스템은 대전차 유도 미사일에 전차 상부 공격은 물론 무인 항공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체 APS 기술을 확립하지 못한 전차 개발국 인도와 파키스탄, 터키, 한국 등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란 발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이러한 자신감은 나름 근거가 있습니다. 능동방어 체계의 작동 방식은 크게 소프트킬과 하드킬로 나뉘는데 전술한 대로 러시아는 1977년 드로즈드 능동방어 체계를 도입해 T-55 전차에 탑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응 장갑의 후폭풍 문제와 장착 문제로 T-80 전차에서는 하드킬 방식을 버리고 소프트킬인 쉬토라와 반응 장갑을 탑재했습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 러시아는 대참사를 겪게 되는데요. 1994년 1차 체첸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그로즈니로 진군하던 러시아 131기 개화보병여단과 81 전차 연대가 단 3일 만에 전멸해 버린 것입니다. 숨어있던 체첸 반군이 러시아 전차를 향해 RPG로 무차별 공격하자 소프트킬인 슈토라로는 방어할 수단이 없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중 81전차 연대는 120대의 T-80BV 전차가 시가지를 돌파하다가 105대가 격파될 만큼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전투로 큰 충격을 받은 러시아는 하드킬 도입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고 아레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아프가니트 시스템까지 만들면서 능동보호 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현재 러시아군의 APS가 세계 최고란 자긍심인 것인데요. 그러나 이는 커다란 착각입니다. 대한민국은 독일, 미국 등과 함께 전차 보호를 위한 능동방어체계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한국형 APS의 생존성 보장을 위해 추가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심지어 능동방어체계를 뛰어넘을 더 강력한 무기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물론 불과 수년 전만 해도 문제투성이의 APS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초기형 한국산 APS는 러시아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그대로 답습했는데요. 적외선 유도, 유선 유도, RPG-7까지 각종 대전차 장비로부터 K2 전차를 보호할 하드킬 장비를 탑재하지 못하고 소프트킬 장비만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하드킬 방식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경제성 때문인데요. 당시 우리가 채용한 APS는 대응탄을 발사 후에 후폭풍과 파괴 시 발생하는 파편으로 주변 차량과 병력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완벽히 해결한 KAPS조차도 설치에 대당 약 10억 원이 소요된다며 탑재를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령 대한민국은 폴란드 수출 모델인 K2PL에 트로피 시스템을 통합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여기서도 탑재 단가가 무려 13억 원을 호가했지만 폴란드군은 망설임 없이 APS를 장착했습니다. 이제 우리 군도 APS가 소모품이란 편견을 버려야 할 텐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전차의 천적이라 할 수 있는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에 대응할 요격 체계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레이저를 이용한 요격 체계의 실용 단계까지 다가섰는데요. 한화는 1kW급의 레이저를 시연회에서 수백 미터에 있는 폭발물을 30초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레이저 요격 시스템의 장점은 한 발당 비용이 2,000원이 안 된다는 점과 소음이 발생하지 않아 은밀성 높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우리 군과 기업은 그치지 않고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가 협력하여 레이저 무기 개발을 추진 중인데요. 그 결과 20kW 고출력 레이저 무기의 실용화 단계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레이저는 지상과 공중을 가리지 않고 미사일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전차 방어성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장갑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K2는 이미 K279 자탄 방어 시험으로 전면 방어력이 최소 800mm 이상이라는 점을 증명해냈는데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측면 방어력입니다. 국방부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2 흑표는 K1 대비 전면은 1.5에서 1.85배, 측면은 1에서 1.5배의 방어력을 보유했다고 하는데요. K1의 측면 장갑의 순수 두께만 322mm 이상으로 실질 방어력은 400에서 500mm이며 K1A1 개량형은 600mm 이상입니다. 즉 관통력이 300mm 정도인 RPG-7 정도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K1을 우리 군이 도입한 지 무려 30년 가까이 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K2 장갑의 측면 방어력이 K1 대비 겨우 10% 향상됐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나 해당 수치는 K2 측면에 반응 장갑을 부착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현대의 전차 장갑은 크게 수동 장갑, 반응 장갑, 전기 장갑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수동 장갑을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전차 장갑, 즉 방패와 같습니다. 단단한 장갑 소재를 두껍게 쌓아 전차 포탄을 막아내는 역할인데요.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800mm 관통력의 포탄을 막기 위해선 순수 강철제 균질하변 장갑을 900mm, 1000mm 장착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역시 현대전에서 전차용 포탄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동 장갑으로는 부족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반응 장갑입니다. 반응 장갑은 탈부착이 가능한 일종의 증가 장갑인데요. 비행판이라고 부르는 두 개의 금속판 사이에 반응 물질이 들어있는 샌드위치 형태입니다. 적포탄의 운동 에너지를 0으로 만들기 위해 성형작약탄 등으로 운동 에너지를 상쇄하는데요. 이론적으로 반응 장갑은 수동 장갑 대비 10배 이상의 방어력을 보입니다. 단적으로 K2 흑표 측면에 부착되는 반응 장갑은 약 400에서 500mm의 수동 장갑과 동일한 방어력을 갖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면 장갑과 같은 수준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K2의 측면 방어력에 대한 논란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세계적으로 전력화 사례가 전무한 전기장갑을 연구 중인데요. 반응장갑과 같은 형상이지만 반응물질 대신 내부 축전지에 전기를 충전하고 있다가 포탄이 전극판 사이를 지나는 순간 고전압, 고전류를 흘려 전자기장을 형성하고 운동에너지를 상쇄하는 방식입니다. 반응장갑이 일회용이지만 전기장갑은 재충전만 가능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현재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K2 흑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현존하는 최고의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러시아가 기술 원조를 강조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K2 전차의 인기가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파괴된 T-70이 전차가 아레나는커녕 비슷한 장비조차 탑재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소 충격적이었고 심지어 최신 APS를 탑재한 러시아 탱크가
탑 어택 공격 방식인 제블린을 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전차는 기갑 장비 운용의 기본인 제병 협동조차 제대로 익히지 못했는지 러시아 포병은 제대로 된 핵심 표적조차 선정하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고가치 표적만 무차별로 사격했고, 전차와 장갑차는 포병의 엄호조차 받지 않은 차에 일렬로 진격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습 공격으로 선두 차량이 파괴되자 오도 가도 못한 채 허둥지둥하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싸워보지도 못하고 격파당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APS가 장착되었다 한들 서방의 공격에 속수무책인데요. 종합적으로 대전차용 무기인 창과 전차의 방호력인 방패의 대결에서 지금까지 창이 훨씬 더 유세를 점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우리 전투원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강력한 장갑과 든든한 방호장치 개발에 더욱더 분발해야겠습니다. 다음은 25년 2월 11일 T-90 비슈마 영상입니다. 일단 기존에 보유 중이던 노후 탱크의 처리와 관련해선 약 2000대 내외의 T-72 전차를 오버홀한 뒤 러시아와 아프리카, 중동 동아시아의 잠재 고객들에 수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1980년부터 T-72 전차의 라이센스 생산을 담당한 인도 첸나이 아비디 공장에서 개량 작업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가장 유력한 수출국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탱크 전력에 큰 공백이 생긴 러시아가 꼽히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인도의 최대 자원 수출국 중 하나로 400억 달러 이상의 석유를 수출했는데 이 대금 중 일부를 탱크로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러시아는 인도군이 보유한 지상 전력 중 아직 쓸만하게 굴러가고 있는 T-90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인도 육군은 T-90 비슈마 전차에 대한 능동보호 시스템 조달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수행할 외국 회사 물색에 나선 것인데요. 여기엔 T-90의 생존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프트킬과 하드킬, 무인 항공기 대응 시스템이 추가될 것이며, 또한 기존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T-90과 통합될 수 있는 능동보호 장갑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 작업 또한 앞서 언급됐던 첸나이 공장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도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작년 가을 발표한 차세대 전차 프로젝트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한화 23조 원의 예산을 투입, 1770대의 전투 차량을 새로 도입해 인도 육군과 해양경비대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3.5세대급 탱크의 도입 물량은 최소 500에서 최대 1000대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에 외신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도와 방산 인연을 맺어온 한국 기업의 수출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전장 7.5m, 전폭 3.6m, 전고 2.4m로 55구경장 CN08 활강포를 장비한 무게 56톤의 3.5세대 전차입니다. 반능동 유기압식 ISU를 현가 장치로 채택해 매우 우수한 기동성과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산 전차포가 사용하는 철갑탄에 견줄 만한 K79 APFSDS탄을 사용할 수 있어 공격력도 세계 최정상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꾸준한 개량을 통해 계속 추가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성능과 가격을 놓고 비교했을 때 인도군이 K2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입니다. K2 전차는 이미 그 성능과 신뢰성 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폴란드와 같은 유럽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전차입니다. K2는 인도 국경지대에서의 작전에 적합한 기동성과 방호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실전에서 검증된 다양한 기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 하이브리드 구동 시스템, 우수한 방호력 등은 기존의 전차들과 차별화되는 요소인데요. 이러한 기능들은 인도와 같은 다양한 지형적 조건을 갖춘 국가에서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K2 전차는 현재 5만의 판매를 진행 중인 사막형 K2를 통해 인도의 여러 지형과 기후에 대한 적응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사막형 K2는 보기륜을 7륜으로 늘림과 동시에 총 14개의 ISU 현수 장치를 탑재해 70톤의 전투 중량을 견딜 수 있도록 확장했습니다. 그만큼 방호력을 책임지는 장갑이 두터워졌는데, 포탑 전면과 측면에서 관통력 1000mm 수준의 대구경 대전차 무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갑재를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거워진 포탑에 맞도록 직류전압 승합기를 교체했고, 연장된 로드휠과 궤도길에 대응해 궤도 장력 조절 장치 역시 새로 장비했습니다. 또 전차의 기본인 장갑 외에도 여러 보조방어 설비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대구경 대전차 미사일 및 로켓에 대응해 전면과 측면에 복합 장갑을 추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포탑 후면과 차체 후면에 대전차 방어 네트를 장착하고 급조 폭발물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 표준인 스타나그 레벨 4급 수준의
지뢰방어 능력을 갖췄습니다. 사실상 기존 K2와는 상당히 다른 개념의 전차가 된 것인데요. 이런 업그레이드 사양까지 고려한다면 산악지형에서 사막까지의 넓은 영토를 지닌 인도의 선택은 당연히 K2 흑표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과거 인도는 T-72와 T-90에서 그러했듯 현지에서의 라이센스 생산 방식을 선호했고 때문에 우리에게도 비슷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발표한 T-90 전차의 경우 러시아 내 생산 물량은 겨우 350대 정도인데 인도가 생산한 물량은 확인된 것만 2418대, 최대치로는 약 3000대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T-72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소련 시절부터 현재까지 T-72의 전체 생산량은 대략 25,000대로 추정되는데 이중 인도가 생산한 물량은 최소 2,000에서 최대 3,500대입니다. 인도는 소련에서 받아온 500대 T-72를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탱크를 생산하기 시작 관리 감독이나 제한 없이 마음껏 이를 생산한 것인데요. 물론 현대에 와서도 인도가 이런 막무가내식 행태를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인도의 라이센스 생산 방식이 우리 정부와 기업에 큰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란 경계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러나 인도와 한국은 서로의 존재를 분명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5% 이상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인도가 이렇게 전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오랜 숙적 파키스탄과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인데요. 그 중에서 중국은 가장 강력한 인도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인도는 대한민국 국방비의 2배, 세계 4번째라는 엄청난 규모의 국방비를 지출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인도의 씀씀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중국입니다. 중국은 인도와 반세기 이상 국경 분쟁을 벌여온 적국인데다 1962년엔 전면적인 군사 충돌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라다크와 악사이친, 아루나찰 프라데시 등의 지역에서 서로 양보 없는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국의 패권주의가 인도의 자존심과 이익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도는 최소한 국경에서라도 중국의 압박을 떨쳐내기 위해 지상군 전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규모 물량에 대한 납기는 물론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유지시켜줄 유일한 국가는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현재 인도 정부는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 자주포 전력과 탱크, 적어도 요격 미사일 체계를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여기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 대한민국의 K9과 K2 그리고 비호복합 체계로 이어지는 완벽한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K2 흑표, K21, 레드백, 천무 등 한국제 장비로 교체한다면 무려 8,000대 이상의 장비를 인도에 수출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요. T-72와 T-90 전차는 K2 흑표로 장갑차는 레드백으로 교체하고 다연장 로켓 MRL은 전부 천무로 바꾸는 것도 꿈은 아니란 것입니다. 현재 인도군이 도입한 K9의 추가 도입 물량으로 최소 200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K2 전차 역시 기존 T-72와 T-90의 물량을 메꾸려면 몇천 대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비호복합 역시 본체와 탄약 운반 차량 포함 200대, 지휘용 차량 39대, 미사일 5,000발과 탄환 17만 발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인도 정부와 여론의 신뢰도와 인지도 역시 굉장히 높은 상태로 인도 정부에선 이미 K2와 레드백, K200A2, K806, K151, 천무, K9, TPQ-74K 등 다양한 한국산 무기와 도산 안창호급과 대구급 FFX-3, DSME-3000 등 한국산 해상전력까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차세대 전차 프로젝트의 첫 삽뜨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아직 연도별 도입 규모와 검토 모델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세계 유명 방산 기업과의 치열한 물밑 경쟁이 진행 중입니다. 분명한 것은 현지에서도 한국의 수주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으며 세계는 기초과학 강국인 인도와 세계 최고의 생산 능력과 개발 기술을 가진 대한민국 방산의 조합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과 인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인도 정부의 현명한 선택과 우리 기업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